역사 이론에 대해서 이제 존재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수 자격 청구 논문을 실제로 썼고 이걸 내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해결해서 끝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막스 이론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막스 이론 중에서도 역사 철학에서 역사 유물론이 이제 마르쿠제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주게 되는데,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철학자, 우리가 이제 존재론, 그런 어떤 펀다멘탈 온톨로지라고 해서 토대가 되는 존재론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형이상학자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하이데거는 막스주의를 도입하려고 하는 마르쿠제를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이데거 밑에서는 결국에는 이 이견을 좁힐 수가 없다. 결국에는 그래서 의견 차이로 하이데거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32년도에 출판이 되는데, 마르쿠제의 관심은 이 당시에 30년대 초반에 막스에게 전적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930년대에 아주 놀라운 막스의 책 하나가 서구사회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흔히 우리가 이제 경철수고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경제학 철학 수고 1844년에 막스가 썼던 이 소위 파리 수고라고 하는데, 당시 막스가 이제 파리로 어쩔 수 없이 추방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썼던 글들의 모음집이에요. 미완성된 글인데, 이 글이 갑자기 이제 소련 과학 아카데미에서 출연이 됩니다. 마르쿠제는 서구 막스주의자 중에 이 경철수고에 관심을 가졌던 최초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최초의 자기 연구 결과를 쓴 글이 역사적 유물론의 정초를 위한 새로운 자료라는 제목으로 그 당시에 기쉘샤프트라는 잡지에 발표가 됩니다. 특별히 그 경철수고에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소외된 노동이라는 소외 개념을 노동과 관련해서 4가지 국면에서 막스가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 저서를 통해서 아마도 청년기 막스의 핵심이 뭐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정치경제학 비판 이론가로서 후기 막스의 연결점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했을 때 아주 중요한 해석상의 연결고리가 되는 저서입니다. 물론 그 뒤에 독일 이데올로기라든가 아니면 구룬트 리세와 같은 책들이 이제 계속해서 출간이 되고 알려지게 되지만, 어찌됐건 간에 30년대 초반에 하이데거에서 막스로, 그리고 헤겔과 막스가 가장 큰 이제 마르쿠제의 연구 대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배경은 1932년도에 국가사회주의, 우리나라는 제3제국이 이제 점차로 표면에 등장을 하게 되고, 33년에 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회연구소가 이제 더 이상 독일에서 활동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지부를 파리나 스위스 제네바 같은 곳에 두게 되는데, 마르쿠제도 스위스 제네바로 피신 중에 막스 호르크하이머와 만나게 됐고, 이때부터 사회연구소와 인연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비판사회 이론가로서의 역할은 없었어요. 33년 이전까지. 33년부터 이제 마르쿠제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스위스에서 머문 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논문의 주제는
아마 전체주의와 자유주의 간의 어떠한 대결입니다. 마르크스의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전체주의를 비판했다는 데서 끝났다면 이 연구가 별로 큰 특징이 없어요. 그런데 마르크스의 지금 특징은 뭐냐면 자유주의를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와 자유주의는 다 비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주의의 대상이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전체주의가 왜 발생했는가 여기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었고 우리가 뭐 이미 언급했듯이 권위에 대한 주제가 이 비판사회 이론가들에게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권위를 제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는 자유주의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의 해석은 뭐냐면 자유주의조차도 올바른 권위를 획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익의 자유주의라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60년대에 등장하는 특히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1차원적인 인간을 배제하는 사회, 다시 말해서 미국 사회와 같은 이러한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곳에서 왜 2차원적인 인간이 아니고 1차원적인 인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자유로운 사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정말 자유로운 사회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이런 연구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연구들이 authority, 권위에 관한 연구예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마르크스는 역시 authority도 자율적인 권위와 타율적인 권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적인 권위를 자신의 용어로는 합리적인 권위라고 해요. 보통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인데 비판 이론가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끊임없이 다뤄왔습니다만 도구적 이성에 대해서는 반발을 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구적인 이성이 아니고 합리적인 이성입니다. 그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권위, 그것이 합리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리적 이성의 권위를 특징 지어줄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자율성, 아우토노미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뭐 자율성과 타율성 개념을 언급한다면 이제 당연히 칸트를 쉽게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칸트가 이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칸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자신이 언급했던 막스의 입장에서 이제 전체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연관되는가, 그리고 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어떻게 또 독점 자본주의로 이행을 하면서 비합리적인 권위주의를 태동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서구 진영과 그리고 전체주의, 이 당시에 이제 전체주의는 스탈린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소비에트 막스주의라는 현실 사회주의 두 진영을 동시에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년에 나온 한 논문의 제목이 철학과 비판 이론이라는 제목인데, 이제 마르크스가 추구하려고 하는 비판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 해방이 실현된 자유인들의 연합체, 이걸 뭐라고 마르크스는 자기 용어로 부르냐면
이성적인 사회라고 봅니다. 이 이성적인 사회의 특성이 뭐냐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회라는 것은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누구에게 자유가 보장이 되느냐?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유는 보장된 것을 우리가 형상적으로 어떻게 느껴야 되는가? 바로 행복한 사회라는 거예요. 해피니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천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